지난 시간까지는 성범죄 피해자 관련 이 책에서 제2장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와 관련된 주제로 설명드렸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 증거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는 주제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해자의 관계에 따라서 좀 대응 방법이 달라질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가해자, 처음 보는 가해자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는 고민 없이 바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CCTV든 이런 증거들 통해서 가해자를 찾아야 되는 것인데, 혹은 뭐 처음 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CCTV나 이런 증거들은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확보를 못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나 이런 피해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그 몸에 남아있는 증거 자체도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연히 뭐 샤워를 하거나 이럴 때는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늦어도 72시간 지나버리면 DNA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옷이나 이런 것들도 뭐 종이봉투, 비닐봉투가 아닙니다. 종이봉투에다 잘 담아놓고 이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지인이 가해자이다 라고 할 때는 좀 다를 수가 있겠죠. 뭐 고소를 할지 말지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도 있고, 어떻게 고소를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증거라고 한다라는 것은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범죄 사실은 어떤 주요 범죄 요건들, 주요 피해 사실에 대한 각 내용별로 증거를 좀 수집해야 될 것이고, 또 경찰에 가서 피해 진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범죄의 특성이 가해자랑 피해자 단둘이만 있는 경우에 발생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데, 피해자 진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본 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혀 모르는 가해자의 경우엔 최대한 신속히 신고 고소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요 대학병원, 큰 병원에는 해바라기 센터라고 어떤 경찰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신고도 접수를 하면서 신체 검사를 통해서 가해자에 관련된 뭐 DNA나 뭐 체액이나 혹은 뭐 술이나 어떤 마약류나 뭐 수면제나 이런 것들을 나한테 주입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지 모르니까 피해자의 피나 이런 것들을 채취해서 검사까지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럴 때 신고가 좀 늦어졌다고 한다면 나중에 수사나 재판에서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늦어졌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준비도 좀 돼 있을 필요가 있겠죠. 지인이 가해자일 때는 여전히 좀 만나거나 뭐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화를 잘 녹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뭐 윽박질려서 뭐 성범죄를 시인받거나 이런 것들은 증거 가치가 없고, 왜 그랬는지 뭐 이런 것들 대화를 통해서 반박을 하거나 이러면서 뭐 어떤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녹음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자신이 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지인한테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간접적인 어떤 증거 자료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어렵다면 일기나 메모에도 정확히 기록을 한다면, 과거 사실에 대한 기록이지만, 본인의 기록이지만 이것도 유리한 정황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피해 사실별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성관계를 전제로 한 범죄들, 뭐 강간이나 중간간, 유사강간 이런 부분이라 한다면 그와 관련된 증거를 모을 필요가 있겠죠.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뭐 병원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제력 사용, 강제로 원치 않는데 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인이라고 한다면 녹음 파일이나 대화 녹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범행 당시 내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증거도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어떤 상해 피해가 발생을 했다, 어떤 다친 부위에 대한 사진이라도 미리 찍어 놓거나, 뭐 옷이 찢어지거나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 사진 찍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어떤 성적인 행위나 추행을 당하면서 어떤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치상죄의 문제가 생깁니다. 강간치상이나 강제추행 치상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직접적인 어떤 상처가 발생한 경우 상해죄로 인정하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자연적인 치유가 되는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히 상해로 인정이 됩니다. 판례상으로는 최소 뭐 2주 정도 진단, 2주 이상 진단의 경우에는 거의 치상죄가 될 수가 있고, 또 약간 애매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2주만으로는. 치상죄로서는 정신과적 진료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계속해서 정신과적 진료를 받는다라고 할 때 이런 부분도 강제추행 치상으로 인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제는 단순히 이제 강간이든 추행을 당했기 때문에 단순히 병원 한두 번 간 것만으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이런 진단까지는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럴 때는 치상죄도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진이나 영상 이런 자료도 확보할 수가 있겠죠. 어떤 모텔을 뭐 동의 없이 같이 가게 돼서 뭐 성적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면 모텔 CCTV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CCTV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정보 문제로
보여주지도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 영상을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면 그 부분은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양해를 구하면 그 영상을 촬영해 놓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런 영상을 뭐 열람도 안 시켜준다라고 할 때는 최소한 요청을 하는 거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확보를 할 테니까 지워지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CCTV 영상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해서 이게 저장이 되다 보니까 옛날 자료부터 이제 점점 누적될수록 삭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CCTV가 대용량이 아닐 경우에는 단 며칠 만에 다 지워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가 안 되도록 별도로 좀 백업을 해놔달라 이런 요청을 할 수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경찰에 가서 이제 고소를 하고 이제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아라, 피해자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할 경우에 가서 이제 진술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성범죄라는 게 여러 사람이 있는 와중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단둘이만 있을 때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이 진실이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담보가 돼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바로 신빙성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믿을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느냐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가해자와의 기억력 싸움이라는 표현을 제가 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당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상황이었고 이런 부분을 잘 기억을 해내서 진술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막연하게 진술을 할수록 뭐 가해자는 더 정확한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반박이 들어갈 경우 신빙성이 오히려 약해지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통 설명을 드려요. 말로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기억을 하고 뭐 대화만 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이게 메모나 자필로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고 쭉 적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읽어보는 겁니다. 혹은 더 좋은 것은 객관적인 제3자 한번 읽어봐 달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어떤 모순점이나 붕 뜨거나 어떤 뭐 공백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부분이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런 부분을 좀 논리적으로 논리적 비약 없이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 저도 뭐 피해자 쪽을 대리를 해서 고소장을 쓰거나 이럴 때는 고소장을 막상 사실관계별로 쭉 적다 보면 비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찾아지거든요. 그래서 말이나 기억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적어보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결국 뭐 경찰에서 진술을 한다면 내 말이 더 가해자 말보다 신빙성이 높다, 믿을만하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한 판단 요소로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불리한 진술이 포함됐냐, 허위 진술로 인해 이익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중요한 요소들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진술의 구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경험한 사람만 진술할 수 있는 어떤 뉘앙스나 구체성이 있어요. 근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막 꾸며내거나 전해 듣거나 상상력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뭔가 허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술이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관돼야 된다는 것은 처음 고소장에서 쓴 내용, 조사받는 내용, 나중에 법정에서 진술하는 내용 여기에 모순점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오른쪽 다리를 다쳤다라고 하면서 막상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왼쪽 다리라고 하고 법원 가서는 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게 실제 다리를 다쳤는가, 성범죄 피해를 당하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요 부분에서의 일관성은 분명히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객관성과 합리성이라는 거는 일반인이 봤을 때도 그랬겠구나 저랬겠구나, 피해자가 이때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납득이 된다,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리한 진술도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는 나한테는 불리하지만 가해자한테는 유리한 부분이 들어가 있을 때 더 신빙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가령 질문에서 가해자가 때리려고도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때리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뭐 때리려고도 했어요 라고 진술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과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가해자는 때리려는 의도가 없었다라고 내가 먼저 말을 해버리는 거죠.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이런 진술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피해자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어떤 이익 가능성, 뭐 가해자와의 어떤 관계성 때문에 뭐 어떤 불륜 관계든 회사 내에서의 뭐 어떤 직책이나 어떤 특수 관계 때문에 허위 진술할 가능성 이런 부분이 없었다라는 부분도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이런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성범죄 증거로는 뭐 어떤 피해자 외의 어떤 객관적인 물리적 증거나 어떤 정황 증거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피해자 자신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성범죄 증거 어떻게 확보를 하고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피해자 진술에서는 어떤 신빙성을 높일 수 있어야 되는지 관련해서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증거까지 확보했고
어떤 신고나 고소를 해야겠다라고 할 때 그 실제 고소나 신고 전에 대응하는 방법들, 여기서 또 합의나 이런 것들을 해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뭐 질문 주시고 제안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고도 하고 반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